안녕하십니까. 자, 3월이 됐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 시간입니다. 저는 한민우고요. 이제 심화이론을 들어갑니다. 오늘서부터는 이 심화이론도 역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기본서를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심화이론 이제 마지막 기본서를 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대다수 이제 보고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마지막 떨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꼼꼼히 좀 봐주시고요. 여전히 이제 3, 4월 달에도 1차 과목에 주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차 과목을 어설프게 지금 손을 대려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7, 8월 달에 일단은 2차를 포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전히 1차 과목에 주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전년도에 이제 공부를 하셨거나 아니면 2차만 하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은 이제 기본서에 있는 문제들 모두 풀어나가시고요. 다만 이제 동차를 하신 분들에 한해서 1차에 주력을 일단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1차가 안 돼가지고 결국 2차를 나중에 포기하셔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꼭 1차에 3, 4월 달도 주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3, 4월 과정이 끝나면 이제 5, 6월 과정은 핵심 이론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요약집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첫 시간인데요. 우리 과목이 지금 2차 과목에 속해 있는 공인중개사 법령 과목이죠. 그래서 뭐 이건 익히 이제 알고 계시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가 특히 이 세 파트로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가 있어요. 이 공인중개사 법령이 있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이 있어요. 그리고 중개 실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목 자체가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에서는 약 70% 정도 출제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70%라면 여기서 28개 문제죠. 그러니까 28개 출제되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령은 15% 정도 비중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약 6개 정도. 중개 실무도 15%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약 6개 정도 출제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합 이제 40문제가 출제되는 오니 2차 1교시에 속해 있는 과목입니다. 자, 그럼 이 정도 감만 잡아 두시고요. 자, 그럼 바로 진도 나가겠습니다. 교재 지금 19페이지죠? 공인중개사법의 연역이란 말 나와 있죠? 이 부분은 출제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21쪽으로 가시면 공인중개사법의 법원과 그 구성 및 성격이란 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한 장을 싹 넘기시면 22쪽에 맨 위에 더 알아보기 있죠? 거기 표로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만 잠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뭐 이것도 뭐 시험에 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초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법령의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공인중개사 법령이 뭐냐? 바로 이 문제인데 이 공인중개사법이 있어요. 국회에서 제정되죠. 그 다음에 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있는데 이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그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있는데 이거는 소관부처 장관령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관부처가 국토교통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행규칙을 국토교통부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게 법영령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법령이라 부르고 있고요. 현재 우리 공인중개사법은요. 마지막 조가 51조예요. 다음에 시행령은 마지막 조가 38조입니다. 다음에 시행규칙은 마지막 조가 29조예요. 그러면 이거 합치게 되면 118개의 조문이죠. 그래서 118개의 조문이고요. 법령 파트 여기서 약 28개 정도를 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 이제 참고만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법의 성질을 잠깐 보는데 23쪽에 지금 공사법의 성격이란 말 나와 있죠. 우리 법은요. 부동산 중개에 관한 일반법적 지위가 있어요. 일반법이란 말은 기본법이란 말과 동일한 표현이죠. 일반법은 그럼 그거 아니겠습니까? 논리, 사회적 지위나 계층, 성별, 지역, 시기 이런 거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법이 일반법이에요. 다음에 요 민법이나 상법에 대한 관계에서는 우리는 특별법적인 지위가 있습니다. 그럼 특별법이란 말은 말 그대로 특별한 시기, 특별한 지역, 특별한 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법을 특별법이라고 그러죠. 그럼 법을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구분하는 주된 이유는 뭐냐면요.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2개 이상의 법률이 적용되는 거예요. 적용되게 됐는데 어느 법을 먼저 적용할 거냐. 이 문제가 생기는데 먼저 적용하는 법을 우리는 특별법이라고 불러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이게 부동산 중개업이거든요. 그럼 부동산 중개업 분야를 규율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 우리 공인사법은 부동산 중개업 분야에서는 널리 적용됩니다. 제한이 없이. 그래서 일반법적, 기본법적 지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동산 중개업 분야에 우리 법만 적용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상법도 보충적으로 적용돼요. 왜 그러냐면 중개를 업으로 하는 분야거든요. 나아가서 민법도 보충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중개업 분야에는 우리 법, 상법, 민법 이렇게 이제 중첩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그중 우리 법이 중개 분야에서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적용되겠죠. 그러니까 민상법보다는 우리 공인사법이 먼저 적용돼요. 그렇기 때문에 민상법에 대한 관계에서는 우리 법은 특별법적인 지위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중개업 분야에서 법 적용 순위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중개업 분야에서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우리 공인인사법을 적용하겠죠. 공인인사법에 규정이 없거든요. 그럼 보충적으로 무슨 법을 찾아봐야 되겠어요? 상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상법에도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보충적으로 민법을 이렇게 찾아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중개업 분야에는 공인인사법, 상법, 민법의 순으로 법이 적용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일반법, 특별법의 관계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에 24쪽에 공법과 사법의 중간 영역인 혼합법이라고 돼 있죠. 자, 우리 법은 그래서 혼합법의 성격을 두고 있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학자들이 전통적으로 법을요 사법과 공법으로 구분을 해왔어요. 그럼 공법은요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의 총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규제 규정을 많이 갖고 있죠. 다음에 이제 사법 규정은 사법은 개인 간의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의 총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법이 민법이에요. 이게 수평적 관계를 주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법이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예요. 공법적 영역이 있느냐 사법적 영역이 있느냐 이 문제인데 우리 법은 공법도 아닌 사법도 아닌 중간에 있다 해서 이제 중간법이라 부릅니다. 이게 그 다음에 공법적 규정과 사법적 규정이 서로 혼합돼 있다 해서 우리 법을 혼합법이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민법학자들은 이걸 쉴 데 없이 어려운 말 쓰기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중간법이란 말을 사회법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그럼 원래 생각을 해보면 우리 법은요 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었죠. 그럼 원래는 사법 영역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사법 영역이 우리 법이 있었는데 국가가 발전하면서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 우월적 지위를 지닌 개공에 대하여 규제하는 규정을 우리 법에 쫙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규제하는 규정은 공법적 색채를 띤 규정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규제 규정들이 우리 법에 쫙쫙쫙쫙 들어오면서 이 사법 영역에서는 우리 법이 공법 영역으로 옮겨가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그래서 현대법들은 대부분 그 우월적 지위를 지닌 자에 대해서 국가가 규제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법에 공법적 색채를 띤 이렇게 그 법들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공법도 사법도 아닌 제3의 법이 탄생했는데 이걸 사회법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사회법이라는 말은 사법의 공법화 현상의 일면이에요. 그래서 사법이 점점 공법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순환 하신 분은 아시는데 우리 법은 어떻게 하면 이 개공을 규제할까 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법이죠. 그래서 공법적 색채가 아주 강한 이제 사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법은. 자, 그래서 이 정도 이해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리 법이 중간법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법이란 말이 나와 있죠. 당연한 얘기죠. 뭐 우리 법은 당연히 국내 부동산에 대해 적용하니까 국내법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자, 그럼 기초로 이제 그 정도 이해만 해 두시기 바랍니다. 뭐 출제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이해만 해 두시고요. 자, 그럼 넘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총칙으로 들어가는데 26쪽으로 넘어왔어요. 자, 그럼 이제 총칙 규정으로 지금 들어왔는데 민법 총칙이 됐을 우리는 총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칙 규정은 지금 3개의 조문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 3개의 조문이라는 게 우리 법 제1조 법의 제정 목적이 있고요. 우리 법 제2조예요. 용어의 정의. 우리 법 제3조입니다. 중개대상 무리조. 그래서 3개의 조문을 일단 구성이 됐는데 이때 법의 제정 목적은 20회, 21회 외에는 출제한 적이 없어요. 그전에 17회 때 출제한 바가 있는데 일단 이건 10년이 넘도록 지금 안 내고 있으니까 가볍게 이해만 해두시고 지금 용어의 정의에서 하나고 중리사물에서 하나예요. 특히 이 용어의 정의를 31회, 32회 때 계속 쉬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쉰 건 아니었어요. 다른 문제를 내면서 지문으로는 계속 냈습니다.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는 사실상 매회 출제라고 보이는데 31회, 32회 때 한 문제로 안 냈다는 얘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출제가 지금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고 중개대상물도 지금 현재 매년 출제를 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올해는 뭐 살짝 중개사물은 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어쨌든 요거 두 개를 커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총칙에서는 두 문제 출제 비중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번 순환서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시험에 포커스를 맞춘 이제 그런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 내용은 대부분 들여다보는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은 깊이 있게 들여다볼 거예요. 이게 심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법의 제정 목적이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27쪽에 공인서법의 제정 목적, 거기 법제 1조가 실려 있어요. 자, 목적 그래가지고 읽어드립니다.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여기서 끊으시고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여기서 끊으시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여기서 끊으시고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지금 네 가닥으로 끊었죠? 문장은 몇 개입니까? 문장은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보자고 네 가닥으로 나눴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전문성을 제고한대요. 전문성 제고란 말은 전문성을 높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이에요. 자, 이 부동산 중개업이란 말의 동그라미.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거 의미를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속지 말자 유사 표현인데 우리 법은 부동산 중개업을 육성한다고 그랬죠. 이게 가장 이제 유사 표현으로 우리가 속기가 쉬운데 그게 동그라미 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이 이게 부동산업이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업이 이만큼인데 이 부동산업에는 중개업도 있고 개발업도 있고 컨설팅업도 있고 분양대행업도 있고 등등등이 있는데 우리는 부동산 중개업만을 육성함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부동산업을 육성함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목적이 있다. 그런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만 일단 주의해 주세요. 나머지는 뭐 쉽게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게. 자, 이게 이제 법의 제정 목적이었어요. 가볍게 잊으시고 이런 거 출제가 됐는데 틀리고 오셨다.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가볍게 이제 고맙습니다 하면서 얼른 맞춰버려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그 정도 이해만 하시고요. 이제 넘어가 볼까요? 용어의 정의. 우리 법 제2조입니다. 그럼 이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6개 용어의 정의가 내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6개 용어의 정의가 내려져 있는데 문제 유형이 두 가지로 일단 구분돼요. 문제 유형이. 그 하나는 단순형 문제가 있어요. 그럼 단순형 문제라는 것은 법 제2조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다. 옳은 거 틀린 거 골라라. 중개라 하면 중개업이라 하면 기업공사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단순이고 또 하나는 판례 이거 물어보는 게 있어요. 중개업에 관련된 판례. 요것을 물어보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최근 시험의 경향은 어떻게 지금 내고 있냐면 이 단순형을 고지고대로 그냥 내는 게 아니고 이것을 응용하여 내는 문제 유형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요. 6개 용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 이해도 하고 있어야 돼요. 응용하는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응용을 하고 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살짝 잠시 멈칫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는 올카바 하고 가는 겁니다. 올해 출제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용어의 정의로 중개예요. 자, 그러면 이제 28쪽에 거기 법문이 지금 맨 위에 색깔 칠해진 부분에 실려 있는데 요건 색깔 칠해져 있는 그 법문을 볼 게 아니고요. 본문을 잠깐 보시죠. 본문. 거기 그 중개의라고 있죠. 지금 28쪽에 중개의 기억. 찾으셨어요? 자, 그럼 거기 읽어드립니다. 중개란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여기서 끊으시고 거래 당사자 간에 여기서 끊으시고 매매기한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을 변경하는 행위를 여기서 끊으시고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자,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기억을 하자고 지금 나누는 거죠. 그럼 보겠습니다. 자, 중개라 함은 법정 중개대상물이 있죠. 즉 우리 법 제3조에서 정한 중개대상물 이렇게 나와도 상관없어요. 이게 법정 중개대상물이에요. 그래서 법정 중개대상물은 5가지가 있습니다. 토지가 있고요. 건축물이 있고 임목도 있고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죠. 이 5가지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
사고자 하는 자, 팔고자 하는 자, 놓고자 하는 자, 세를 놓고자 하는 자 사이에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하는 행위입니다. 그럼 매매교환 임대차는요, 이 권리의 득실 변경하는 행위의 대표적인 예시 아니겠어요? 이것을 알선하는 거다. 그래서 알선은 거래가 성립되도록 주선한 일체의 행위를 얘기하는데, 소개라는 말로, 매개라는 말로, 주선이란 말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중개라는 것은요, 이 5가지 물건에 대한 당사자 간의 거래죠. 거래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개다. 이게. 그럼 이거를 고스란히 암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잠깐 보면, 자, 이 아파트를 갑이 갖고 있어요. 을과 거래하십니다. 이 거래를 A가 소개합니다. 이게 중개 기본 그림이죠. 그럼 갑을 사이 아파트에 대한 매매 계약이 있을 수 있고요. 교환 계약도 있을 수 있고 임대차 계약도 있을 수 있죠. 그 밖에 이 아파트에 대한 전세권 설정행위, 다음에 저당권 설정행위, 또 이게 토지였다면 지상권 설정행위, 지역권 설정행위 등등등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죠. 이러한 행위들이 다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소개하는 게 모두 중개다. 이게. 그러면요, 결국 이 아파트는 중개 대상 물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갑과 을은 거래의 당사자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매매기관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알선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이 그림으로 기억하는데, 중개라 함은 이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기관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 이게 중개예요. 이게. 자, 그럼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주시고, 그럼 이 중개 용어의 정의가 단순형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잠깐 연습해 볼까요? 이렇게 낸 거예요. 자, 중개라 함은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낸 거예요. OX. X죠? 권리의 득실 변경이 빠졌죠.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가 이만큼이지 않습니까? 중개가 이만큼인데 여기는 매매도 있고 교환도 있고 임대차도 있고 저당권 설정이, 지역권 설정이, 전세권 설정이 등등등이 있는데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했으니까 의미가 축소했어요. 저당권 설정이 같은 걸 포함 못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개의 정의 단순형 유형이에요. 자, 근데 이걸 응용화해 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냈어요. 자, 이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라고 낸 거예요. 중개에 해당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 지문은 맞았어, 틀렸어? 맞았죠? 이 둘의 관계가 보입니까? 그러니까 중개라 함은 이렇게 내면서 매매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면 틀렸다는 얘기죠. 의미가 축소했으니까. 근데 매매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요즘 최신 경향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건 중개에 해당한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 둘의 차이. 이런 지문의 차이를 이제 이해를 조금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중개의 정의였는데 중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알선? 그럼 세탁기 알선도 중개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중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이거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알선이에요. 물 알선이다. 그러니까 우리 소위 중개라고 정의하는 것은 이 5가지 물건에 대한 소개를 해야지 중개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개 대상물이 아닌 것을 소개합니다. 자동차 거래 소개해요. 이거 중개다 아니다? 중개 아니죠. 자, 그럼 이제 시험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니까 권리금 생각해 볼까요? 권리금. 우리가 상가 거래할 때 있잖아요. 권리금을 서로 주고받잖아요. 그럼 이게 중개사물일까? 권리금이라는 게. 상가는 분명히 중개사물이 맞죠. 근데 이제 권리금을 주고받고 있는데 권리금의 성격은 그거 아닙니까? 집기 위품에 대한 보상, 영업사업의 노하우, 또 점포 위치에 따른 이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죠, 이거.
이거에 대해 서로 주고받고 이제 하면서 권리금을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기, 비품,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 이런 것들은 모두 중산물이 아니죠 지금. 그러면 권리금, 상가거래에 부수한 권리금 거래를 소개한다. 그럼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죠. 그럼 이거 권리금 거래 소개했거든요. 중개? 아닙니다. 중개사물이 아니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알선은 제3자적 입장에서 당사자를 도와주는 행위라고 그랬죠. 그죠? 그럼 이게 컨설팅입니다. 컨설팅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거 상담이잖아요. 그죠? 그럼 컨설팅이라는 행위는 알선이 아니죠. 나아가서 분양대행을 합니다. 그럼 분양대행 역시 타인이 건축한 상가나 주택에 대해서 대신 분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분양대행도 이건 분명히 중개가 아니네요. 소개가 아니에요. 그럼 컨설팅이나 분양대행을 해줍니다. 이건 중개다 아니다? 아니다. 이해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권리금 거래 소개했다. 중개 아닙니다. 컨설팅이나 분양대행을 했다. 중개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거기 지금 29쪽에 중개와 분양대행의 구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그 28쪽에 말이에요. 중개의 3요소란 말이 맨 밑에 나와 있죠. 뭐 요즘 이거 묻지도 않는데 이해만 해 두시는데, 중개가 되려면 이제 세 가지 요소 있지 않습니다. 여기 아파트라는 중개대상물이 있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다음에 갑과 을이라는 거래 당사자가 있어야 되죠. 거래 당사자를 우리 뭐라 해요? 중개? 의뢰인이라고 부릅니다. 의뢰인이 두 번째 요소. 세 번째, 중개 행위자가 있어야 돼요. 이 중개 행위자는 통상적으로 지금 개업 공인인증사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중개 행위자는 개업 공인인증사를 얘기합니다. 물론 이 행위자에는 무등록업자도 포함됩니다. 무등록 중개업을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개의 3요소에서는 중개대상물, 중개의뢰인, 중개행위자죠. 그리고 중개대상물, 중개일인, 개업공사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이 중개행위자에는 무등록업자가 이제 포함이 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가 이 아파트에 대한 거래를 소개했다. 그래도 이건 중개가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개행위자에는 무등록업자가 들어갑니다. 3요소에서는. 자, 그럼 그 정도 이해하시고 다음에 이제 29쪽으로 돌아와서 중개행의 성격이란 말이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사실행위다 이 말이 지금 나와 있는데, 자, 이것도 요즘 묻진 않지만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럼 이게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법률행위를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럼 법률행위에 대한 반대말을 그냥 사실행위라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그럼 중개가 사실행위냐 법률행위냐 바로 이 문제거든요. 이게. 그럼 법률행위를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공부했는데, 법률행위는 그렇게 공부했죠. 어떤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의사표시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이렇게 공부했어요. 말 참 어렵습니다. 그럼 어쨌든 법률행위라는 것은 어떤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고 있는 거예요. 법률행위가. 그럼 대표적인 법률행위가 뭐예요? 대표적인 법률행위가 계약이죠. 계약. 그죠? 그럼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로 합직되고 있으니까 계약이 대표적인 법률행위예요. 이렇게 되는데, 그럼 우리 중개행위가 과연 이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냐 이 문제예요. 그러면 이자의 업무 활동을 잠깐 따져보면요. 아파트 팔아달라고 의뢰받았죠. 그럼 등기상 증명서 떼보는 거예요. 이부 모시고 현장 안내도 합니다. 그 다음에 계약서도 써줍니다. 확인 설명서도 써줍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등기상 증명서를 떼본다, 현장 안내를 한다. 이것은 어떤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한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현장 안내를 한다는 사실, 등기상 증명서를 떼본다는 사실,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하나의 사실행위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중개는 법률행위다, 사실행위다? 사실행위라는 얘기죠. 결론은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계약이 성립되도록 도와주는 행위죠. 그러니까 우리 중개행위는 사실행위로서 보조행위예요. 법률행위를 도와주고 있죠. 보조행위이고 등기상 증명서 등을 떼놓고 있습니다. 준비행위죠. 이게 이렇게 되고요. 나아가서 이 A는요. 이 갑의 대리인으로서 이 물건을 팔아주는 거 아니죠. 그럼 중개는 대리행위가 아닙니다. 대리인으로서 하는 행위가 아니란 얘기예요. 나아가서 이 을의 심부름꾼으로서 이 물건을 중개하는 것도 아니죠. 그럼 심부름꾼은 뭐라고 합니까? 사자. 사자로서 행위도 아니에요. 그럼 이 얘기는 우리 중개행위는 독자적 행위라는 얘기예요. 독자적 행위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그러니까 중개는 사실행위다. 그러나 이제 보조행위자 준비행위고 대리행위 같은 거 아니니까 독자적 행위에 해당한다. 이 정도만 이해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장을 넘어가시면 30쪽에 그 동그라미 4번 중간에 말이에요. 상행이란 말 나와 있죠. 이거 잠깐 이해만 하고 하는데 우리 중개행위는 상행이라고 보는 게 우리 판례예요. 그러면 이거 가볍게 이해하죠 뭐. 판례가 아니더라도 우리 개업공사는 중개를 영업을 하고 있는 자죠. 그럼 개공은 상인이 아니에요? 상인이죠. 상인이니까 결국은 이 개공은 상인이니까 이자 가는 업무 활동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당연히 상행이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중개행위는 상행이다. 그렇게 지금 해석하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이 판례를 잠깐 소개를 하는데 이 사건이 지금 어떤 사건이었냐면요. 참고해 둡니다. 그러니까 이 중개는 상행이라는 게 이제 결론이에요. 그거만 이해를 꼭 해두세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한 번도 안 물어본 이제 판례인데 이 사건이 이거였습니다. 갑의 개업공사 A였고요. 을의 개업공사 B였거든요. 둘이 협력을 해 계약을 성사시키죠. 그래가지고 이제 계약서를 쓰는데 갑이 그랬던 겁니다. 잔금일에 을이 잔금을 지급 안 해버리면 내가 손해를 엄청나게 보게 된다. 이게. 그러니까 이 물건은 팔긴 파는데 을이 잔금일에 잔금 지급을 안 하면 니들이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각서를 써라 이런 거예요. 개공한테. 보증각서를 써라 이거죠. 잔금 지급에 대한 보증각서를. 감히 말이에요. 개공한테 각서를 쓰라고요? 나 같으면 그냥 쫓아버립니다. 이 계약 안 해. 그리고 보내버려요. 이거. 당최 자존심 상해서. 우리가 자존심 꺾으면은 죽어야죠. 네. 그래서 어쨌든 보증각서를 써달라 합니다. 그래가지고 개공이 치사하지만 중개를 완성하기 위해서 보증각서를 이제 써주는 거예요. 좋다 그럼 을이 지급 안 하면 우리가 지급할게 하고 각서를 이제 써줬어요. 그리고 잔금이 1억이었다고 가정해보죠. 1억이었다고 가정하고요. 잔금일에 을이 지급을 안 해버립니다. 그러자 이 갑이 보증각서를 근거로 A한테 지급 청구를 했어요. 1억 네가 지급해라 이렇게. 그러자 갑이 뭐라고 항변했냐면 야 B도 보증을 섰잖아. 그러니까 나는 5천만 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거예요. 이 주장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저 시험범위에 채권 총론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채권 총론 쪽에 보증이라는 게 있어요. 보증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보증 제도를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 시간에 공부를 안 했는데 그 민법상 보증 있잖아요. 민법상 보증을 섰을 때 보증인이 여러 명이잖아요. 그러면 각자 분할된 금액을 책임져요. 그러니까 각자 보증이 원칙이라는 얘기죠. 민법상 보증은. 근데 상법상 보증을 쓰잖아요. 상사보증이라고 그러는데 상법상 보증을 쓰면 연대보증이 원칙이에요. 그럼 연대보증이 원칙이라는 얘기가 뭔 얘기냐면 보증인들이 여러 명이잖아요. 그럼 각자 전액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갖고 이게 각자 보증이냐 연대보증이냐 이게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이제 우리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개업공사는 중개를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이다. 그러므로 개업공사가 중개하는 것은 이건 상행이다. 그럼 이 상행인 중개를 완성하기 위하여 보증각서를 써줬으니 보증각서를 써준 행위도 이건 상행이다. 그러니까 1억 다 지급해라 이렇게 판단이 나간 사건이에요. 그럼 이제 A가 갑한테 1억 지급했지 않습니까? 1억 지급하고 B한테는 구상이 인정돼요. 구상이라는 거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보증인이 이제 한 사람이 전액 배상하면 나머지 이제 보증인한테는 구상할 수 있어요. 그 분할된 금액으로 구상이 됩니다. 이거였어요. 이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보증각서를 써준 행위도 상행이다. 중개행위도 상행이다. 그렇게 이해해두세요. 됐습니까? 이 정도. 자, 그래서 이제 중개의 성격을 잠깐 따져봤고요. 다음에 이제 그 30페이지 지금 맨 밑에 중개의 종류란 말 나와 있죠? 찾았습니까? 자, 중개의 종류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쪽에 중개의 종류, 그 다음에 중개와 구별돼야 할 개념, 핵심 콕콕 여기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뭐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세요. 다만 거기 32쪽의 맨 위에 판례가 있죠. 이건 알고 있어야 되죠. 친절하게 우리 교재가 지금 그 중요 내용 문구가 진하게 써 있기 때문에 뭐 좋은데, 자, 개업공사가 거래 당사 쌍방으로부터 모두 중개 의뢰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거래 일방 당사자에 의뢰하여 증사물의 매매기관 임대차 기타 권리득 실명이라는 행위를 알선 중개하는 것도 중개 업무에 포함된다 그랬죠.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쌍방의 의뢰뿐만 아니고 일방으로부터만 의뢰받아도 이건 중개에 해당한다. 그 얘기예요. 일방의 의뢰를 포함한다. 중개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3쪽에 중개대상 권리가 되기 위한 요건이란 말 나와 있죠. 이거는 중개대상물 파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개대상물 파트에서 같이 보는 게 좋아요. 이거는.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거기 34쪽의 판례 중개대상인 권리란 말 나와 있는데 이것도 중개대상물 파트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개 용어의 정의 첫 번째를 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공인인규사 정의예요. 이게 그 공인인규사 정의는 지금 교재가 이게 공사법 제2조 제2호의 공인인규사라 하면 공인인규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이랬죠? 엄격하게 말하면 자격 취득에 동법에 의해 자격이 취소되지 않고 계속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라고 하여야 정확한 표현이 된다. 이랬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용어의 정의이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있는 대로 암기해야 되기 때문에 요걸 보기보다는 이건 법문을 잠깐 보고 옵니다. 자, 교재 다시 앞으로 가서 왔다리 갔다리 해서 죄송합니다. 28쪽에 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거기 2호를 보시면 공인인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한 공인인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자격을 취득이란 말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지금 우리 교재 표현하고 약간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 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인인규사예요.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이기 때문에 이대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공인인규사 용어의 정의를 보는데 이 법에 의한 자격 취득자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문제였구나. 자, 그래서 이 공인인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한 공인인규사 자격을 취득한 자. 그러니까 공인인규사 용어의 정의는 명심할 게 뭐냐면요. 자격 취득만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이 더 나가면 안 돼요. 여기서 끄셔야 됩니다. 이 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자, 이 자가 공인인규사예요. 그럼 이 법은 공인인규사법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니까 외국에서 공인인규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공인인규사가 아니에요. 일단 여기까지. 그러면요, 단순형 공인인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한 공인인규사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지문은 틀렸죠. 왜 그러냐면요. 이 공인인규사 종류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인인규사 종류는 일반 공인인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공인인규사예요. 이자는. 그래서 이른바 서랍 속 장롱 속의 공인인규사죠. 이자가. 그래서 이자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자를 포함 못했기 때문에 이 정의는 틀린 거란 얘기죠. 이자는 지금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격 취득해서 끝나야 돼요. 이게. 그 다음에 개업공인인규사인 공인인규사가 있어요. 그러면 개업공사는 개설 등록을 한 자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개설 등록을 한 공인인규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무소를 연 공인인규사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름 아닌 개업공사인 공인인규사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소속공사가 있죠. 이 소속공사는 고용된 공인인규사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자에 대한 정의는 별도로 있으니까 그때 같이 보기로 합니다. 해서 공인인규사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그러니까 공인인규사 정의는 반드시 자격을 취득한 자라고만 딱 기억해 두세요. 자격을 취득한 자. 이 법에 따른 자격 취득자예요. 이게 바로 공인인규사다. 이게. 자, 그럼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 이제 자, 그럼 마찬가지로 거기 3호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28쪽이에요. 3호. 중개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하여 여기서 끊으시고요. 일정한 보수를 받고 여기서 끊으시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자, 그럼 이제 중개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봤는데 중개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지금 다른 사람의 의뢰하여 그죠?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랬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의 의뢰라는 것은 갑, 을, 쌍방의 의뢰뿐만 아니고 일방의 의뢰도 포함이라고 그랬죠. 일방으로부터만 의뢰받아 중개를 영업을 해도 이건 중개업이 될 수 있어요. 일방의 의뢰 포함. 일정 보수를 받아야 돼요. 그럼 보수를 받아야 되니까 보수를 받지 아니한 무료 중개행위예요. 그럼 무료 중개행위는 절대 중개업은 될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럼 보수를 받아야 되니까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까지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요, 보수를 주기로 약속을 하고 또는 받기로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무등록 중개업자 이자가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중개를 해주고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 요구한 사건이었죠. 그러면 이거는 약속 요구하는 애는 아직 보수 안 받았죠. 그러니까 이건 절대 중개업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 등록하지 않은 자가 약속 요구까지만 하다 걸렸다. 이건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할 수 없죠. 아예 이건 중개업 자체가 아니니까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무료 중개행위라든가 약속 요구하는 행위는 중개업이 될 수 없다. 다음에 중개를 업으로 해야 돼요. 그럼 중개를 업으로 한다. 업이란 말은 우리 판례에 따르게 되면 일단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돼요. 다음 불특정 다수가 상대로 해야 되고 영리성이 있어야 되죠. 보수를 받게 되면 영리성은 일단 추정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계속 반복성으로 영리성 있는 행위했다. 보수를 받고 했다. 그럼 이제 업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개업은 꼭 명심할 게 다른 사람의 의뢰로 출발하는 걸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럼 교재 잠깐 뒤로 넘어갈까요? 중개업으로 찾아가야 되죠. 자, 그래서 중개업 정의 35쪽 있지 않습니까? 자, 35쪽에 지금 중개업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중개업은 다른 사람으로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이걸 지금 중개업이라 했는데 단순형 이렇게 냈거든요. 중개업이라 하면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고 다른 사람에 의하여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OX X죠. 이물질이 들어갔어요. 등록을 하고 이 말이 들어가서 틀렸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중개업은 이만큼이라는 얘기예요. 이만큼인데 여기에는 절반은 등록을 하고 하는 중개업이 있고 등록은 영업 허가를 얘기합니다. 다음 주에 공부하죠. 그 다음에 무등록 중개업이 있죠. 무등록 중개행위도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절반만 갖고 정의했기 때문에 이 정의는 틀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의뢰를 출발하는 걸 꼭 명심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 여기서 한 장을 넘기시면 업의 의미란 말 나와 있죠. 판례. 업의 의미. 그래가지고 거기 지금 36쪽에 지금 보고 있습니다. 판례 맨 위에 거. 부동산 중개업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한다 함은 반복 개소가 영업을 알선 중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알선 중개를 업으로 했는지 여부는 알선 중개행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태양은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모습,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할 것인즉. 자, 이게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 밑줄 짝입니다. 우인원기의 단 1회 건물 전세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그럼 이 얘기네요. 업이라는 것은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중개 행위인지 여부도 개업공사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결정할 게 아니고 그 행위를 모아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판례들이 지금 전부 다 우리 교재에는 뒤에 지금 손해배상 쪽에 실려 있는데 중개 행위인지 여부, 중개업인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 횟수로 결정할 게 아니다. 그래서 업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성이 있고 영리성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면 우연한 기회에 한 번 정도 소개하고 보수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건 절대 업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연한 기회에 한 번 정도
건물 전세 계약의 중개라고 보수를 받았다. 이거는 절대 중개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 정도 감을 잡아 두시는데 여기서 또 지금 이 판례가 지금 중요 판례가 지금 빠진 게 있는데 그냥 들어만 두세요. 뒤에서 이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중개업 정의를 이렇게 암기하고요. 중개업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죠. 중개업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왜 그러냐면요.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하는데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개설 등록을 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등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럼 이거 해석하면요. 거꾸로 해석하면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중개업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중개업을 했잖아요. 우리 법상 최고의 처벌이 나가요. 무등록 중개업으로서 3년 이하의 또는 3,000원 벌금입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에 해당 여부가 중요하고 나아가서 중개나 중개업에 대한 대가가 다름 아닌 중개보수예요. 그럼 우리 중개보수는 엄청 규제를 심하게 하고 있죠. 우리 법이 정해준 한도를 단 한 푼이라도 초과해 받았다. 그럼 이거는 1년 이하의 적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이에요. 그래가지고 말씀드렸듯이 이게 전문 직업인의 보수 중에요. 이게 법정 한도를 초과해 받으면 징역 갈 수 있는 건 우리밖에 없다고 그랬죠, 일단. 그래서 중개보수 규정에 적용이 있는 거죠. 그럼 거꾸로 해서 가면 중개나 중개업이 아니라면 중개보수 규정의 적용이 없고 보수과에 걸릴 일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중개업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데 이 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렇게 이제 판단합니다. 이 중개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수받고 하면 이게 바로 중개업이에요. 그죠? 그럼 중개에 해당돼야지만 중개업이 될 수가 있고요. 중개에 해당이 안 되면 중개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맞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중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중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이라고 그랬죠? 물 알선이다. 그럼 중개상물이 아닌 것을 알선했어요. 즉 권리금 거래 소개했습니다. 이거 중개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이 소개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다녔어요. 보수받고 했습니다. 중개업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죠. 나아가 컨설팅이나 분양 대행이 있습니다. 이거 소개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이거 중개 아닙니다. 그럼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보수받고 했어요. 역시 중개업이 될 수가 없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컨설팅을 하면서 분양 대행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토지 매매의 알선을 업으로 했다. 중개를 업으로 했다는 얘기죠. 부수적으로. 그죠? 그럼 주된 업무로 컨설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중개업을 했어요. 이건 중개업이죠. 이거는 그래서 부수적으로 하더라도 이건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다.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가 이렇게 컨설팅을 하면서 토지 매매 알선을 영업으로 했다. 그러면 이때는 중개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하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하더라도 중개업이 될 수 있다. 이 판례가 지금 안 실려 있는데 여기에 중개업에 원래 관련된 판례죠. 아주 잘 내는 내용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해를 해 두시고요. 이게. 자, 그럼 이제 이 정도 이제 감을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중개업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중개업 정의를 다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죠. 이제 36쪽으로 가죠. 다시 본문으로 가서 개업공사의 정의, 이건 이제 조문대로 실어놨는데, 자, 개업공사의 정의 그랬습니다. 보겠습니다. 개업공인인사의 정의 36쪽이에요. 공인인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그랬죠. 그러면 개설 등록에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그럼 개업공사 용어의 정의는 뭐만 기억하시죠? 개설 등록,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업공사는 개설 등록만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여기서 끝나야 돼요. 더 이상 말이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업공사라면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라고 하면 틀렸어요. 왜 그러냐면요. 개업공사의 종별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개업공사의 종류를 종별이라고 불러요. 개공은 종별이라고 합니다. 법인인 개업공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 일단 포함 못했으니까 이 정의는 틀렸잖아요.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그랬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개공의 종별은 세 가지가 있는데 법인으로서 개설 등록을 한 자가 있어요.
이게 법인인계업공사죠. 다음에 공인중개사로서 개설등록 환자가 있죠. 이자가 공인중개사인계업공사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중개사무소에 개설등록을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름 아닌 공인중개사인계업공사예요. 여러분들이. 근데요, 공인중개사 정의를 봤죠. 공인중개사에서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가 있었죠. 이자가 있었습니다. 그럼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개업공사인 공인중개사는 같은 말이다, 틀린 말이다? 같은 말이다. 대치나 매치나. 맞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개설 등록을 하면 여러분들이 다름 아닌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 다음에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보면 개공인 공인중개사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개업공사를 제가 개공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개공. 그 다음에 이제 중개인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 중개인이라는 분은 중개법 시절에 이제 쓰던 용어인데 국법 시대에 쓰던 용어죠. 그러니까 여전히 저는 중개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우리 공사법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개인이 법제 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의 개업공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중개인에 대하여 묻고자 할 때는 법제 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사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기니까 뭐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부칙 규정에 의한 개공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부칙 규정에 의한 개공이 중개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저는 중개인이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그럼 중개인이 누구냐 하면요. 이거 출신 성분 이제 이해를 다 대부분 하고 계실 텐데 못 들은 분에 잠깐 말씀드리면요. 중개인의 출신 성분은 두 가지가 있죠. 이게 그 1961년도에 소개영업법이 있었어요. 이 소개영업법 시절에는요. 중개업 진입을 위해서는요. 누구나 다 신고만 하면 진입이 됐죠. 첫 번째 중개인이 이분이에요. 신고하고 진입한 분들. 자, 근데 요 1961년도 역사적 사건이 있던 해였어요. 5.16 군사쿠데타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박정희 소장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되면서 경제 개발을 시작했죠. 그래갖고 우리 경제가 비약적인 발전을 했죠. 그 이면에는 부동산 투기가 만연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983년도 12월 말이었어요. 12월 31일 날 부동산 중개업법에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4월 1일 날 이 법을 이제 소개업법을 폐지하면서 시행을 하면서 폐지했죠. 그럼 중개업법 제정을 하면서 두 가지를 골자를 잡고 갔어요. 이 법은 하나는 중개업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해요. 이제 허가를 받은 자 하나여 중개업에 허가를 해주겠다. 이렇게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게 됩니다. 아주 높은 진입장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문 자격증 제도인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골자로 중개법이 83년도 말에 제정이 됩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1회 시험 있죠. 1회 자격 시험이 언제 했었냐면 1985년도 9월 22일 날 있었어요. 그러니까 85년도에 1회 시험이 치렀는데 이때 무려 몇 명이 합격했냐면 6만 명이 합격했죠. 그러니까 역사상 처음으로 공인중개사 탄생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들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해서 우리 중개법 1차 개정을 하게 돼요. 그래갖고 1차 개정을 하면서 어떤 내용이 들어갔냐면요. 이 1차 개정이 언제 있었냐면 1989년도 12월 말에 있었어요. 12월 30일 날 있었습니다. 이렇게 1차 개정을 하면서 이제 공인중개사에 한하여 중개업에 허가를 해주겠다. 요 규정이 들어왔죠. 그래갖고 결국은 법 제정 후 1차 개정이 있을 때까지는 89년도 12월 말까지는 자격증이 없다 하더라도 허가를 받고 중개업에 진입이 가능했어요. 이게. 이분들이 바로 두 번째 중개인이에요. 그러니까 90년 이후에는 더 이상 중개인이 탄생이 안 됩니다. 이후에는. 그러니까 마지막 탄생이 89년도 12월 31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특혜를 여전히 계속 남겨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바로 중개인이다. 그럼 이해하셨죠? 그 기득권을 유지를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개인에 대해서. 자, 그래서 여전히 이제 이분들은 신고나 허가받고 되신 분들인데 현재는 등록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영업허가인데 등록증으로 다 바꿔줬어요, 지금. 그래서 등록 간주된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그러면 지금 요 법인과 공인중개사인 개공 중개인 세 분이 계시는데 법인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 중개인 있죠? 이분들은 개인인 개업공사라고 불러요.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근데 시험에서는 개인인 개공 표현이란보다는요 법인이 아닌 개공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정도에 정확하게 공부할 겁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개공이요. 약 한 11만 명 정도가 있거든요. 11만 명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 중개인이 약 3천 명 정도밖에 없어요, 지금. 법인은 약 2천 개 같이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10만 5천 명 정도는 공인인계사인개업공사죠.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황이. 자, 그럼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저도 강의한 지가 좀 되긴 됐는데 저 강의 출발할 때 있잖아요. 중개인이 약 절반이었어요. 저 강의 출발할 때 전국적으로 개업공사 수가 약 한 5만 명 정도 됐었는데 그 중에 절반이 중개인이었습니다. 엄청 많이 지금 현재 줄었죠. 그래서 돌아가시거나 현업에서 이제 물러나셨죠. 연세가 많기 때문에 지금. 자, 그래서 이게 바로 개공이었다. 그러니까 개공은 꼭 명심할게. 개설 등록을 한 자다. 이게 바로 개공이에요. 자, 그럼 이제 개공까지 용어의 정의를 봤고요. 그럼 나머지 이제 그 공인인계사 정의는 봤고요. 소속 공인인계사가 있고 중개보조인이 있는데, 자, 소속공사 용어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자, 그럼 교재 넘어가서 그 특수범이란 말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건 다음 주에 다시 공부하니까 이제 그때 더 보기로 합니다. 넘어가죠. 38쪽 소속공사. 자, 그럼 이제 소속공인인계사 용어의 정의가 지금 정확하게 여기도 지금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앞으로 갈까요? 그냥 법조문으로? 용어의 정의 때문에 법조문대로 기억해야 돼요. 앞으로 가세요. 법조문 28쪽으로 돌아왔습니다. 거기 5호 용어의 정의 5호를 보시면, 자, 소속 공인인계사라 함은 개업공사에게 소속된, 여기서 끊어놓으세요. 공인인계사, 개업공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인계사인 자를 포함한다. 로서, 여기서 끊으시고,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여기서 끊으시고,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자, 우리 소속공사는 고용된 공인인계사라 말씀드렸는데 말 그대로 기억해야 됩니다. 꼭 키포인트, 말 그대로 기억한다. 개업공사에게 소속된, 고용된 공인인계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을 하거나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속된 공인인계사로서 업무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소속공사예요. 그러니까 소속공사를 줄여서 소공이라 표현할 겁니다. 그럼 다른 말은 그냥 쉽게 이해가 되는데 여기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 일순환 신문은 이거 쉽게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개업공사의 여러 가지 업무 활동 중에 중개사물에 대한 현장 안내,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뭐 이런 것들 다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 작성 이런 거 다 있어요. 이 중에 핵심적인 중개 활동이 있죠. 핵심적인 중개 활동이 뭐냐면 중개대상물에 대한 브리핑을 합니다. 이게 확인 설명이죠. 중개대상물 정보를 손님한테 브리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확인 설명입니다. 다음에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서 써서 줘야 되죠. 그럼 계약서 작성 업무. 또 계약서를 쓸 때는 설명했던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 여부해야 돼요. 이게 확인 설명서죠. 그러면 이 세 가지 업무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업무는 핵심적인 중개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법 취지가 이건 핵심적인 중개활동이니까 개설 등록을 한 개공이 직접 할 것을 의무로 부여했어요. 개공의 의무로. 이거를. 근데 소공이 이걸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소공의 의무가 있느냐, 이건 이제 우리 교재는 지금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중개 업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 세 가지 업무를 소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또 현장 안내라든가 일반 사무 업무도 이제 수행할 수 있죠. 소공은. 그래서 중개 업무라는 게 바로 이거다. 핵심적인 중개 활동은 세 가지. 확인 설명, 작성, 계약서 작성이죠. 그러니까 소공과 개공을 따져보면 개공은 사무소의 대표잖아요. 그다음에 소공은 직원이잖아요. 그래서 자격증이 있다는 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공한테 허용을 해준 거죠. 자, 그럼 이해가 됐고요. 그럼 괄호 속에 있는 말이죠. 개업공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인계사인자를 포함한다 그랬죠. 그럼 이제 이거 우리 일순환신문 역시 또 아시는데 우리 법인의 경우는 중개법인의 경우는 임원이란 분이 계시죠. 이 임원은 이사 또는 감사를 얘기하죠. 다음에 여기 사원이란 표현이 있는데
사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 이 사원이라는 것은요. 이 법에서 사원은 절대 이 회사의 직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투자자를 얘기합니다. 투자자, 출자자. 근데 출자자인 요 출자자를 바로 이제 사원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원 중에 상법상 회사 중에요. 합자 회사, 한명 회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합자 한명 회사에 무한 책임 사원이라는 자가 있어요. 그럼 투자자인 자로서 회사 채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개인 재산 가지고도. 이걸 무한 책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무한 책임 사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합자는 한명 회사로. 한명 회사에. 이들은 그 주식회사 이사들처럼요. 법인 등기부에 모두 등기되고요. 회사 업무 집행 권한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원 또는 임원인 중에 우리 일순하신 분 아세요? 공인중개사인자가 있어야 되죠. 몇 분의 몇? 3분의 1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 공인중개사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원 또는 임원 중에 공인중개사인자는 소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소공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네요. 직원인 소공이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임원 사원 중에 자격증이 있는 자가 소공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임원 사원인 소공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소공 그러면요. 직원인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임원 사원에 대해 묻고자 할 때는 확실하게 이제 시험에서는 임원 사원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소공에는 임원 사원, 자격증 있는 자가 들어갔다는 거. 이거 이해를 꼭 해두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최근에 지금 우리 응용된 지문들을 내고 있다는데 이 괄호 속에 있는 말 있죠. 이걸 아주 잘 물어봐요. 그러니까 법인의 임원 사원 중에 자격증이 있는 자는 공인중개사인 자는 소공입니다. 그 점 이해해 두시고. 그럼 중개사무소에 자격증이 없는 분도 근무하고 있죠.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중개보조원이에요. 그러니까 중개보조원 6호에 있죠. 자, 읽어드리면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지금 28쪽 하고 있습니다. 6호.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여기서 끊으시고 개업공사에 소속되어 여기서 끊으시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사무 등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한 자라 말한다. 단순한 업무를 보조의 밑줄이에요. 자, 그럼 중개보조는 키포인트가요. 꼭 명심할 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출발한다는 걸 꼭 명심하세요. 그러나 개업공사에 소속되어 중개사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사무 등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에 대한 단순 업무를 보조한 자. 단순 업무 보조가 꼭 나와야 됩니다. 이게 중개보조원이에요. 자, 그럼 중개보조원이란 분은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죠? 단순 업무만 보조할 수 있어요. 핵심적인 중개활동에 속하는 확인설명, 확인설명서의 작성, 계약서의 작성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개사무소 갔을 때 보조원이라고 찍힌 명함 받아본 적 없다고 그랬죠? 모두 다 어떻게 돼 있다고요? 실장, 하다못해 이사, 부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소공인 실장님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실장님들은 중개보조원 실장님이에요. 그럼 중개보조원에 해당하는 실장님은 이거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네요. 그죠? 근데 실무에서는 수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업무의 한계화나 문제인데 이게 보조원이 주도적으로 업무 수행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공이 수행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지금 일을 하기 때문에 그 개공이 손님 모시고 현장 안내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일을 진행을 하죠. 계약서도 우리 실장님이 이제 컴퓨터로 일단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을 하죠. 그리고 이제 개공이 계약 단계에서 전부 브리핑해야 돼요. 브리핑하고 직접 자필하고 도장 찍는다. 그러면 이건 보조 업무로 봐야 돼요. 근데 이론적으로 중개 보조는 확인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다음에 계약서 작성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걸 주의를 해주시고요. 이 보조원이란 말이 어감이 안 좋죠? 그래서 실무적으로 안 쓰는 용어인데 사무원 뭐 이런 말 써도 좋은데 왜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장님한테요. 보조원님 그러면 엄청 승질냅니다. 기분 나빠해요. 그러니까 실장님이라 불러주세요. 보조원이란 말이 뭔가 비하적인 냄새가 나잖아요. 지금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요 소공과 중개보조는 개공이 고용한 분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합쳐서 고용이라 불러요. 고용인. 그래서 고용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 우리가 3번째 주 정도에 공부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용어의 정의 6가지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 단어를 꼭 기억하시면서 용어의 정의를 정리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중개사무소 잠깐 인적 구성을 볼까요? 중개사무소인데 여기 대표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 우리 뭐라고 불렀어요?
개업공인중개사. 그죠? 그래서 개업공사는 종별이 세 가지가 있어요. 법인인 개공이 있고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있고 중개인이 있다. 그다음에 직원이 계시는데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소공이죠. 우리 소공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소공에는 임원사원 중에 자격증이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직원인데 자격증이 없어요. 이분을 중개보조원 이렇게 부르고 있죠. 중개보조원이고요. 이게 법인이었다. 그럼 임원사원이 있죠. 법인에 임원사원이 있습니다. 이들은 임원사원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그럼 이들이 바로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 전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들을 통칭하여로 뭐라 하느냐?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 불러요. 이들을 통칭해서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다. 중개업 종사자 전체를 말합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개업공사 등이란 표현,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 전체를 말한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용어의 정의를 다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봤고, 그럼 커피 한 잔 먹고 할까요? 예,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